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음, 조금 한 2분 정도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더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나래 학생? 그 발표 좀 해 주시겠어요? 자, 오늘 그 첫 번째 홈워크 양자 컴퓨터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 세 분 정도 모셔서 이제 숙제 한번 했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신청 사이버 캠퍼스에 많이 해 주셨는데 세 분 정도만 시간 관계상 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윤나래 학생. 예예.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 자료. 그 밑에 보면 화면 공유 버튼이 있을 텐데요.
아, 그래요? 잠시만요. 자, 다시 한번 해 보실래요? 보이시나요? 네네. 들립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발표에서는 먼저 기본 컴퓨터가 어떻게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양자 컴퓨터의 중요한 개념이랑 작동 원리를 설명한 뒤에 마지막으로 컴퓨팅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자 컴퓨팅이 먼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성능이 반도체를 점점 더 작게 만드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매우 작아지면서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랜지스터 소자가 작아질수록 전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양자 터널링이라고 합니다. 전자는 원래 에너지 장벽을 넘을 수가 없는데 양자 역학적으로는 일정한 확률로 장벽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고 새어 나오게 되고 0과 1의 구분이 점점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전적인 계산 방식이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자 현상을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계산에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0과 1을 완벽히 구분하는 옛날 방식이 아니라 양자 역학에서 나타내는 확률적인 상태를 계산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핵심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먼저 양자 중첩이라는 건데요. 기존의 비트는 0과 1 중에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지만 큐비트는 0과 1이 될 확률적인 그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이 공중에서 회전하는 동안에는 앞면과 뒷면이 모두 가능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큐비트는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얽힘입니다. 얽힘은 두 개 이상의 큐비트가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상태처럼 행동하는 현상입니다. 대신 하나의 큐비트를 측정하면 다른 큐비트의 상태도 함께 결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시스템처럼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더 복잡한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중첩 상태는 아까 본 것처럼 측정을 하는 순간 하나의 값으로 확정이 됩니다. A가 1일 때 B가 0이고 B가 1일 때 A가 1이다라고 확률이 있다면 A가 1이라고 측정됐을 때 B는 당연히 0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모든 경우를 그냥 동시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도록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방식이 연구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초전도 방식은 극저온의 절대 온도에 가까운 환경에서 전류의 상태를 이용하고, 이온 트랩은 전하를 가진 이온을 공중에 띄워서 레이저로 제어합니다. 중성 원자는 전하가 없는 원자를 레이저로 가둬서 배열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에 하나의 기술이 표준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다양한 방식이 발전 중이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계산은 양자 회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큐비트를 초기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양자 게이트를 통해서 상태를 변환을 시키고, 이 과정에서 이제 중첩과 얽힘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계산이 수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측정을 하면은 그때 결과가 확정되면서 이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값을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확률 분포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는 이제 모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특정 문제에 대해서만 강점을 가지고 있고 모든 계산에서는 이제 기존 컴퓨터보다 빠른 것은 아니다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양자 컴퓨터는 이제 기존 컴퓨터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문제 몇 가지에 대해서 이제 특화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어떤 강점을 갖게 되는지 알아볼 텐데, 대표적으로는 복잡한 최적화 문제나 뭐 분자 및 신약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뭐 암호 관련 계산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경우의 수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존 컴퓨터로는 처리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지만,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제 확률 상태를 이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컴퓨팅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데요. 일반적인 계산은 이제 CPU가 담당하고, 복잡한 계산은 QPU가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QPU가 특정 연산을 가속하는 것이랑 유사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컴퓨팅은 서로 다른 계산 방식이 협력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하자면, 고전 컴퓨팅은 물리적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양자 컴퓨팅이 등장을 했으며, 양자 컴퓨터는 중첩과 얽힘을 기반으로 기존과 다른 방식의 계산을 수행하고,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의 강점을 가지는 기술이다. 앞으로 CPU랑 QPU가 함께 동작하는 하이브리드 구조가 아주 중요한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권이은 학생 있나요? 권이은 학생 없나요? 아, 제 소리 안 들리나요? 응? 권이은 학생? 예, 발표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학생으로 넘기겠습니다. 최가은 학생.
네. 네, 발표 좀 해주시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양자 컴퓨터를 조사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양자 컴퓨터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양자 게이트, 큐비트 구현 방식, 프로그램 실행 과정과 결과 도출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텐서 네트워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기존 컴퓨터와 무엇이 다른지 초점을 두고 들어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기본 원리는 크게 중첩, 간섭, 얽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큐비트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양자 컴퓨터에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본 단위로 고전 비트와 달리 0과 1의 상태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첩은 큐비트가 측정되기 전까지 0과 1의 선형 결합으로 존재하다가 측정 시에는 하나의 값으로 확정되는 성질입니다. 그리고 간섭은 중첩된 상태들의 확률 진폭이 서로 더해지거나 상쇄되면서 측정 결과의 확률 분포를 바꾸는 성질인데요. 그리고 얽힘은 여러 큐비트가 하나의 연결 상태를 이루어 각 큐비트를 따로 떼어서는 전체 상태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게 되는 성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간섭과 얽힘까지 함께 써야 양자 계산다운 성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큐비트 상태를 바꾸는 도구로 사용되는 양자 게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양자 게이트를 한 4가지 정도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이 양자 게이트에 대해 알기 전에 블로우 구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블로우 구는 하나의 큐비트 상태를 구의 표면 위에 한 점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위쪽과 아래쪽은 각각 0과 1에 대응하고 그 사이의 점들은 0과 1이 섞인 중첩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자 게이트는 블로우 구 위의 상태를 특정 축 기준으로 회전시키는 연산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양자 게이트는 단순히 값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상태의 방향 자체를 조절하는 연산이라는 점이 더 잘 드러납니다. 여기서는 위상 개념이 중요합니다. 위상은 겉으로 바로 보이는 0과 1의 확률과는 조금 다르게 이후 간섭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즉, 지금 당장 측정하면 같아 보이는 상태라도 위상이 다르면 뒤에 다른 게이트를 거쳤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와 다른 핵심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런 위상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확률 그 자체보다도 확률이 만들어지는 방식까지 조작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먼저 파울리 게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게이트는 0과 1을 서로 뒤집는 역할을 해서 고전적인 낫 게이트와 가장 비슷합니다. 그리고 Y 게이트는 상태를 반전시키면서 동시에 위상도 바꾸고 Z 게이트는 상태를 뒤집기보다는 위상을 바꾸어 이후 간섭에 영향을 줍니다. 즉, 파울리 게이트는 큐비트 조작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X는 값의 변화, Z는 위상의 변화에 가깝다는 점을 구분해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다음은 H게이트, 즉 하다마드 게이트입니다. 이 게이트는 0이나 1처럼 분명한 상태를 중첩 상태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주는 시작점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자 알고리즘은 초반에 H게이트를 사용해서 계산에 필요한 상태를 준비합니다. 즉 H게이트는 단순한 변환 게이트라기보다 양자 계산이 시작되도록 만드는 관문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CNOT 게이트입니다. 이 게이트는 두 큐비트를 함께 다루며 하나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를 조건부로 반전시킵니다. 즉 컨트롤 비트가 1일 때 타깃 비트가 뒤집히는 구조입니다. 이 CNOT 게이트는 두 큐비트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얽힘과 생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양자 회로에서 H게이트와 CNOT 게이트를 함께 사용하면 대표적인 얽힘 상태인 벨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자주 언급됩니다. 다음은 T게이트를 보겠습니다. T게이트는 Z축 기준으로 45도만큼 위상을 회전시키는 게이트입니다. 직접적으로 0과 1의 확률을 바꾸기보다는 이후 간섭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더 정밀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반전 게이트보다 더 미세한 제어에 사용됩니다. 양자 계산에서는 이러한 세밀한 위상 조절이 쌓이면서 알고리즘의 성능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T게이트는 특히 정밀한 양자 연산에서 중요한데요. 오류 보정이 포함된 양자 컴퓨터에서는 T게이트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현하느냐가 전체 계산 비용과 깊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주 언급되는 T카운트와 T데스에 대한 개념을 적어놨는데요. 이 T게이트는 단순한 보조 게이트가 아니라 실용적으로 양자 계산으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게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큐비트를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계산 원리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원리를 실제 물리계에서 안정적으로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되게 많은 방식이 있는데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스핀 방식입니다. 전자의 스핀 업과 그리고 스핀 다운을 각각 0과 1처럼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반도체 기술과 연결되어 소형화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주 미세한 입자의 상태를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어려운 방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전자스핀 방식은 이제 집적도 측면에서는 좋지만 제어와 측정 정밀도가 핵심 과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자스핀 방식에서는 자기장이나 마이크로파 등을 사용해서 상태를 조작합니다. 그리고 측정할 때는 이 스핀 상태를 정기적 신호등으로 변환해 읽어냅니다. 즉 매우 작은 입자의 양자적 성질을 직접 정보 단위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 반도체 공정과 연결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기대를 받지만 아직은 안정성과 오류 제어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이온 트랩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전기장을 이용해 이온을 공중에 가둔 뒤 레이저나 마이크로파로 상태를 조작합니다. 이온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용해 얽힘과 양자 연산을 수행할 수 있고 비교적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비가 정밀해야 되고 실험 환경 유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구현 난도가 꽤나 높습니다. 즉, 이온 트랩은 성능 면에서는 강점이 크지만 대규모 확장과 장치 복잡성이 과제인 방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초전도 회로입니다. 초전도는 아주 낮은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거의 0이 되는 형상입니다. 이 특성을 이용하면 사람이 만든 회로 안에서도 양자적인 에너지 상태를 만들 수 있고 그 상태를 큐비트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자연 입자만이 아닌 인공적으로 만든 회로 자체를 큐비트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점 때문에 초전도 방식은 공학적으로 설계 가능한 양자 하드웨어라는 의미가 큽니다. 초전도 방식은 현재 가장 활발하게 개발되는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큐비트를 빠르게 제어할 수 있고 회로 기반이라 집적 가능성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자본과 온도 변화에 민감해서 양자 상태가 쉽게 깨질 수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극저온 환경과 정밀한 제어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즉, 초전도 방식은 빠른 제어와 공학적 확장성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그만큼 노이즈 억제와 오류 보정의 필요성도 아주 큰 방식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여러 큐비트 구현 방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각 방식은 정확도, 안정성, 확장성, 구현 난이도 등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아직 하나의 완벽한 방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어떤 기술이 실제 대규모 양자 컴퓨터에 가장 적합할지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양자 컴퓨터는 계산 원리뿐 아니라 하드웨어 경쟁도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과정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큐비트를 초기화하고 풀고 싶은 문제를 양자 게이트들의 순서인 양자 회로로 바꿉니다. 그 다음 중첩과 얽힘을 형성하면서 원하는 답이 잘 드러나도록 회로를 구성하는데요. 이후 실제 하드웨어에 맞게 회로를 변환하고 최적화하는 트랜스파일 과정을 거친 뒤 회로를 여러 번 실행해서 측정 결과를 수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들을 분석해 정답 후보를 찾게 되는데요. 여기서 트랜스 파일은 단순 번역이 아니라 하드웨어가 지원하는 게이트 집합과 연결 구조에 맞게 회로를 바꾸는 과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과 도출 방식에서 중요한 점은 양자 컴퓨터가 한 번 실행해서 항상 정답 하나를 바로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번 측정하면 하나의 BTR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같은 회로를 여러 번 반복 실행합니다. 그 후 어떤 결과가 가장 자주 나오는지 혹은 기대값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분석해서 해석합니다. 즉, 양자 컴퓨터의 결과는 계산만이 아니라 확률 분포를 읽고 해석하는 과정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출력은 단순한 숫자 하나라기보다 통계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측정 데이터의 모음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텐서 네트워크입니다. 이 부분은 양자 컴퓨터의 하드웨어 자체라기보다는 복잡한 양자 상태를 이해하고 시뮬레이션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즉, 실제 양자 컴퓨터를 보조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쓰이는 수학적, 계산적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큐비트 수가 조금만 늘어나도 전체 가능한 상태 수는 지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많은 큐비트를 고정 컴퓨터는 그대로 계산하거나 저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텐스 네트워크는 거대한 양자 상태를 한 번에 다루는 대신 여러 개의 작은 텐서와 그 연결 구조로 나누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즉, 복잡한 상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표현 방식인데, 이때 얽힘이 아주 무작위적이지 않고 일정한 구조를 가질 때 텐서 네트워크가 가장 큰 효율을 발휘합니다. 텐서 네트워크의 핵심은 모든 정보를 무조건 다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얽힌 구조를 반영해서 필요한 부분만 압축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 다체계 연구나 양자 회로 시뮬레이션에서 많이 활용되는데요. 텐서 네트워크는 양자 상태를 더 잘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라고 정리될 수 있습니다. 대충 텐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순서가 텐서 네트워크로의 표현을 하고 이제 GPU 같은 연산 장치로 그 상태의 변화를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양자 회로 구조, 그리고 큐비트 상태, 게이트 연산의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모델링하는 과정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자 상태를 똑같이 잘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얽힘이 매우 복잡하게 퍼진 경우에는 한계도 있다라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임준영 학생, 임준형 학생, 예, 발표 좀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목 상태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양자 컴퓨팅의 개념 및 기본 원리, 큐피트와 그 원리, 큐피트 구현 방법, 양자 프로그램 실행 과정 및 결과 도출, 양자 메모리의 응용 분야 및 미래 잠재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얽힘이나 중첩 같은 양자 역학적인 현상을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는 컴퓨터입니다. 미래형 첨단 컴퓨터라고도 불리고 슈퍼컴퓨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만든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 컴퓨터의 역사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중요하진 않아서 넘기겠습니다. 양자 컴퓨팅이란 양자 정보 단위로 큐피트를 사용하고 중첩 및 얽힘 특성을 활용한다는 것과 계산 속도, 훨씬 빠른 계산이 가능하고 기술적 혁신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기본 원리는 먼저 중첩 상태, 큐피트가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의 병렬 연상이 가능하고 큐피트는 양자 역학적으로 중첩된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를 가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자 얽힘이 있습니다. 큐피트 간 상호 의존성으로 복잡한 계산 수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얽힌 상태인 두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결이 되어 효율적인 정답 도출을 돕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오류가 있습니다. 얽힘 정도가 느슨해져 나타나는 예상과 다른 결과값입니다. 양자 오류 정정이라는 기술을 구글에서 개발하기도 하는데 큐피트 측정 시 특정 값을 가지며 측정 전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팅이란 암호 회도, 약물 개발, 물류 최적화 같은 데에서 효율적으로 쓰이는데 복잡한 계산 능력을 가능하게 해주고 암호 회도, 산업적 혁신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큐비트와 그 원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중첩 상태가 있는데 동시 상태는 큐피트는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계산적 효율은 전통적 컴퓨터보다 복잡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시학습은 동전이 공중에서 회전할 때 앞면과 뒷면 상태가 동시에 공존하는 것처럼 큐비트도 여러 상태를 동시에 지닙니다. 얽힘은 먼저 두 개의 큐비트가 얽힘 상태에 있을 경우 한 큐비트의 상태 변화가 즉시 다른 큐비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결 특성을 보이고 있고 얽힘을 통해 물리적으로 일정 거리 떨어진 큐피트들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교할 수 있다는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양자 측정에서는 먼저 큐피트의 중첩 상태는 측정을 통해 0 또는 1로 고전적 데이터로 전환된다는 전환 과정이 있고 큐피트 상태를 측정 전에 절대 완전히 예측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고 계산 결과를 반영하여 특정을 통해 중첩된 정보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출력으로 나타나며 그 결과가 최종적 계산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큐피트 구현 방법은 먼저 초전도 큐피트는 물질 기반 초전도체의 전자쌍이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양자 특성을 활용해 신뢰할 수 있는 큐피트를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온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작동을 위해 극저온 상태를 유지하며 열 소음으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했다는 점이 있는데 이것을 실행한 대표 기업으로는 IBM, 구글이 있고
특징으론 속도가 빠르고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극저온 유지가 필요하고 잡음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온 트랙 큐비트 같은 경우는 아이온 큐가 있고 원리는 전기장으로 이온을 공중에 띄워서 레이저 상태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큐피트 간의 연결성이 좋다는 점은 있지만 연산 속도가 느리고 장비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광적 큐피트는 빛 기반으로 빛 입자의 특성을 큐피트로 활용하여 연산 및 신호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상온에서도 작동 가능하고 장거리 통신에 강하지만 큐피트 간의 상호작용 구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물질적 큐피트와 달리 큐피트를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성해서 대규모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외의 구현 방법들론 스핀 큐피트와 토폴로지 큐피트, 중성 원자 큐피트 같은 것이 있는데 각각의 특징은 이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팅 실행 과정과 결과 도출을 하겠습니다. 큐피트에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큐피트는 초기 0 또는 1 상태를 설정되며 양자 알고리즘의 실행을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되고 상태 인코딩은 입력 데이터를 큐피트의 중첩 상태로 변환하여 정보 처리를 위한 출발점을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이트 적용을 하는데 큐피트에 양자 게이트를 추가하여 문제에 적합한 계산을 설계합니다. 양자 처리는 중첩 활용을 하고 얽힘 연산을 하고 간섭 조절을 통해서 계산 도중 필요없는 경로를 제거하고 원하는 출력에 긍정적인 간섭이 발생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합니다. 출력 및 측정 과정은 먼저 상태 측정을 하는데 중첩된 큐피트를 측정하여 데이터를 고전적 비트로 변환, 최종적 결과를 도출하고 확률적 결과를 냅니다. 양자 측정은 확률에 기반하기 때문에 동일한 값을 입력하더라도 측정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번 하는 게 좋고 그것을 결과 해석하여 암호 해독 등 다양한 응용적 현실적으로 구현해내면 됩니다. 암호 이제 암호 해독과 양자 안정 암호화 데이터 보호 혁신을 일으킨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면 되고 신약 개발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을 한 의견을 썼는데 양자 컴퓨터가 현실에서 실제 의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졌습니다. 큐빅 개수의 늘림과 동시에 큐빅 제어, 양자 오류 정정 등 안정성을 보장하는 과정이 복잡해 보였고 급속도로 발전 중인 양자 컴퓨터는 막대한 재원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도 다음 숙제 이번에 신청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이렇게 들어볼 수는 없고 어 아쉬운 분들은 다음 숙제 두 번째 숙제할 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슬라이드가 잘 공유가 되나요? 네.
예.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RS 프리플럽 봤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D 프리플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S 프리플럽 어제 했던 내용 좀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우리가 RS 레치 사용을 해서 입력에 이제 RS와 더불어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프리플럽은 이제 그 조합 로직이기 이전에 이제 그 시 계열에서 움직이는 시퀀스 로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시간 값이 지금 여기 같이 출력이 이제 t 플러스 1이 있듯이 t 플러스 2, t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과거의 현 상태죠. 내부 값이 이제 미래의 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죠? 지금 뭐 현재 값이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다음 t 플러스 1의 출력을 위한 입력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클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RS 입력에 이제 클럭 펄스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호는 요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RS 여기 입력이 있고 클럭이 들어가고 Q 프라임이 이렇게 출력으로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다. 자, 상태도는 어제 봤던 대로 이렇게 생겼고요. 자, D 프리플랍도 이제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D 프리플랍은 우리가 이제 그 저기 RS 저기 그 프리플랍을 갖다가 기존에 이제 이 낸드 게이트를 이용한 RS 레치를 갖다가 설계했었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D 프리플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뒤쪽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이제 입력단을 보시면은 이제 낸드 레치에서 이제 뭐 S 프라임과 R 프라임이 들어가는데 이제 요 트루스 테이블 보면은 자, 00이면은 불능이고 01이면은 이제 1이 들어오고 이 셋의 프라임이니까 1이 되고 또 이제 S 프라임이 1이면은 0이 되고 그리고 11이 들어가면은 그 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형태의 진리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 프리플랍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것은 앞에서 이제 1010이 아니라 이제 두 가지 형태만 입력으로 봤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지금 두 개의 값이 이렇게 00, 10, 11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불능 불변으로 돼 있어서 요 부분은 배제하고 여기는 요 값들은 입력 값을 안 쓰는 거죠. 여기만 쓰는 겁니다. 여기만. 그래서 S 프라임이 0이면은 이제 1로 Q가 1로 세팅이 되고 1이면은 0으로 세팅되는 이런 형태의 회로가 D 프리플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제 두 개가 10이 상반에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값을 갖다가 하나 반대쪽에 넣을 때는 이렇게 인버터를 써가지고 값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1이 들어가면 밑에는 0이 들어가게끔 위가 0이 들어가면 밑에가 1이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입력 게이트 쪽에. 그리고 이제 아까 저기 RS 프리플랍처럼 클락을 갖다가 입력으로 동시에 이렇게 준 형태고요.
그래서 0이면은 이제 이 D 값이 0이 들어가면은 이제 이 set 예, 그렇죠. 0이 들어가면은 요게 이제 NAND not으로 1이 됩니다. 그죠? 1이 되고, 그래서 0으로 세팅이 되고, 이게 0이 들어가면은 이제 전환돼서 1이 돼서, 이런 방법. 1이 들어가면 전환돼서 0이 돼서, 요게 1이 되고, Q 프라임이 0으로, 세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D가 인풋 하나에, 이제 앞에 이제 RS는 이제 입력이 RS 값이 들어가는데, D에서는 입력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호에서 보다시피 입력이 하나가 들어갔고, 클락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입력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셋이죠. 셋. 그래서 0이 셋되게 되면, 이전 값에 상관없이, 이전 값이 뭐 QT가 뭐든 그거 상관없이 무조건 0이 세팅이 되고, 1이 들어가면은 1이 세팅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는 이제 입력에 그대로 출력으로 전달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지연해서 출력한다는 의미로 D 프리플랍, 딜레이드 프리플랍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태도를 보면은 0일 때는 0일 때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1이면은 1 상태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 지금 Q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0이면은 0으로. 자, JK 플립플랍을 보면은 앞에 이제 RS 플립플랍이 들어가요. RS 플립플랍이 들어가는데, 이제 특이한 지점은 이제 펄스 입력단에 이제 현재 상태값이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어떤 진리표를 갖다가 쭉 이렇게 그려보면은 0, 0, 0, 1 뭐 이런 식으로 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RS 플립플랍 자체는 이제 뭐 요거까지는 앞에 세 개는 똑같죠. 그죠? 요 앞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0이면은 기존 상태를 유지하고, 이제 뭐 0이면 0, 1이면 1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요게 이제 불능이죠, 불능. RS 레치 보면은 이렇게 들어오면 요게 불능이 됩니다. 불능. 그죠?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해봤지만, 여기 같은 값을 가져요. 그죠? 0, 0, 뭐 1, 1 요런 같은 값을 가지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요 일일이 들어갈 때도 각각 값이 다르게 설정되도록 요 Q 값을 갖다가 다시 재입력으로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일을 넣게 되면은 이제 상태가 Q에서 Q 프라임으로 반전이 됩니다. 그죠? 서로 이제 플리핑이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넣으면은 반전된다. 자, 그래서 이제 뭐 JK 프리플랍의 논리 기호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아까 RS 프리플랍 그림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태도만 좀 보시면은 상태도가 더 달라져요. 그래서 상태도는 이제 그래서 RS 프리플랍 보면 상태도가 요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불능으로 11에 대해서는 지금 아예 상태도에 없어요. 그죠? 근데 상태도에 밑에 이제 11이 추가된 거죠. 위에도 있고. 그래서 0인 상태에서 11이 들어오면은 요렇게 플립이 됩니다.
상태가 반전된다. Q가 1로 바뀌고 또 1에서 11이 들어오면은 다시 0으로 바뀌고 이렇게 컴플리먼트가 발생이 된다. 자, 그게 이제 RS와의 차이입니다. JK 같은 경우에. 어쨌든 뭐 입력 하나를 이 입력에 대한 하나의 상태를 살릴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JK 플립플롭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반전만 요것만 이제 필요할 수도 있죠, 그죠? 밑에 거 플리핑 하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T 플립플롭이다라고 이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이제 1만 들어가면은 플리핑 되니까 두 개를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1이 들어가면은 밑에도 1이 들어가게끔. 그죠? 그러면은 보수가 만들어진다. 이제 그냥 0이다 그러면은 00이죠. 그죠? 그냥 현 상태 유지입니다. 그죠? 00이면은 현 상태 유지. 이렇게 현 상태가 유지되고 11이면은 트랜지션이 스테이트 간 트랜지션이 발생하게 된다. 자, 입력은 이제 하나밖에 없죠, 그죠? T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하나 들어가고 클락 있고 뭐 출력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논리 회로와 우리가 시퀀스 회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같이 한번. 지금 슬라이드 잘 보이시나요? 4장 슬라이드. 예. 자,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바로 진행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40분에 그냥 끝내도록 할게요. 중간에 뭐 급하신 분들은 갔다 오시면 될 것 같고요. 4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조합, 시퀀스 회로, 순차 회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앞에서 우리가 봐서 이해를 했죠. 그죠? 그리고 다양한 이제 조합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그리고 이제 순차 회로도 만들어 보고 실제 활용하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조합 회로입니다. 그 컨비네이셔널 로직 서킷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게이트들을 좀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회로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n 개의 요 입력이 있다, 그죠? 입력이 있다. 그러면은 2의 n 개의 출력을 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조합 회로 종류로는 더하기, 가상기, 컴패리터, 비교기, 인코더, 디코더, 멀티플렉스, 디멀티플렉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퀀셜 로직 서킷은 이제 앞에서 이미 지난 시간 방금 전에 또 얘기했지만, 이전 상태값이 논리의 입력값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조합 회로는 입출력이 그냥 정해져 있는 반면에 이제 순차 회로에는 요 메모리가 있어야 됩니다. 메모리가.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이제 플립플롭을 쓰게 됩니다. 플립플롭. 그래서 플립플롭에 있는 내용들이 Q죠. QT가 이제 조합 회로의 입력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시퀀셜 회로에서 출력을 내면은 뭐 그걸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뭔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제 상태도 그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죠? 스테이트 트랜지션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타임 t에서의 이제 저기 불 함수들 그리고 이제 뭐 상태 표나도나 뭐 똑같은 얘기긴 한데 어쨌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결국은 회로 설계하고 또 출력을 가지고 분석해서 해석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해 나가게 되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프리플랍 할 때 이 시퀀셜 회로에는 이제 타임이 시간값이 이렇게 클락으로 계속 주어지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t 뭐 t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클락이 지나갑니다. 그죠? 요거 동기식이라고 합니다. 동기식. 클락이 있기 때문에 동기식. 클락의 동기가 돼서 회로가 작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클락이 없이도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순차 회로를 비동기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동기식은 클락이 없이 그래서 현재 입력값이 이제 출력으로 다시 뭐라 그래야 되냐 회로가 있으면은 이제 출력이 나오면은 그 출력이 다시 이렇게 입력으로 피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자, 조합 회로 첫 번째 애더 가상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비트 바이너리 더하기 이런 것들 많이 했었죠, 그죠?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더해주면 됩니다, 더해주면. 그래서 상태표 아니 저기 뭐야 불린 테이블을 트루스 테이블을 우리 바이너리 연산을 기억하셔 가지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플로우 차트나 또는 이제 뭐 이런 다이어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또는 뭐 슈도 코드 방식이나 정리하시면 되고 이제 그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 트루스 테이블을 작성하면 됩니다. 트루스 테이블 작성해 주시고 이제 뭐 보시면은 00, 01, 10, 11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거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두 개의 출력이 있는데 S 이제 11 같은 경우에는 자릿수가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비트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그죠? 비트가 두 개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출력이 두 개가 있다. 출력 단자가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출력을 우리가 세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입력 AB에 대해서 두 개 출력을 이렇게 진리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반가상기라고 합니다. 뒤쪽에 이제 정가상기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이제 진리표가 있으면 뭘 해야 되죠? 이제 불대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간략화 해야 됩니다. 로직을 간략화, 로직 이케이션을 간략화, 최적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간략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C 출력에 대한 우리가 카르노 맵을 그려보면 입력 AB 두 개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C는 뭐 AB다 비트 하나니까 출력 하나니까 AB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S 밑에 비트 출력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나와요. 11 뭐 간략화 할 수가 없죠, 그죠? 간략화 할 수.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요거 익스클루시브 5화입니다. 진리표에 익스클루시브 5화고
그래서 exclusive OR로 이렇게 단순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게이트 다이어그램을 회로를 그려보면은 AB가 두 개가 들어가고 이제 exclusive OR와 기호가 요거죠, 그죠? 들어가지고 S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캐리 같은 경우에는 AND죠. 그죠? 그래서 AB가 AND 게이트로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조금 더 하나의 간략화된, 왜냐면 이제 여기 뭐 그 방가상기를 엄청 많이 쓸 수 있잖아요. 요걸 그때그때마다 요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보기가 귀찮으니, 보기가 좋지 않으니 하나로 만들자. 그죠? 그래서 하프 에더 이렇게 HA 입력 AB 두 개, 출력 썸 캐리 이렇게 놓은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풀 에더입니다. 정가상기. 자, 기본적으로 방가상기는 이제 제일 아래 자릿수, 그죠? 1, 0, 0, 1, 1 더하기 1, 0, 1, 0, 0, 0, 1 하면 제일 밑에 거만 이제 뭐 방가상이지, 위에서는 이제 캐리가 넘어오면은 캐리 AB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캐리를 처리해 줘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총 입력은 이제 캐리 그리고 AB 변수 두 개 요렇게 들어가야 이제 정가상기가 되겠죠. 그리고 출력은 뭐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갖다 쭉 나열을 해 봤어요. 쭉. 자, 입력이 3개니까 총 이제 그 케이스가 몇 개예요? 8개죠? 2의 3승. 총 8개가 이렇게 진리표로 구성이 될 수 있고, 각각의 캐리랑 썸이 쭉 이렇게, 지금 요 부분 이제 써놓은 겁니다. 8개에 대해서. 요거 갖고 이제 뭘 한다? 카르노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이 3개니까 하나, 둘씩 나눠야 되겠죠. 그죠? 하나, 둘. 뭐 밑으로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기가 옆으로 보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캐리, C, S 여기에 각각 만들어 볼게요. C에다가는 1111 이렇게 위치해 놨더니 보니까 그룹핑이 가능합니다. 그죠? 요렇게 중첩 그룹핑이 됩니다. 그죠?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1번 요렇게 되면 이제 A는 뭐다? A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B, C는, 자, B는 동캐입니다. 그죠? 그리고 C가 이렇게 나오고, A, C. 그죠? 1번. 자, 2번 뭐, 세로로, 요거 한번 봅시다. 세로. 자, 기본적으로 B, C가 들어가고, A는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더하기 B, C.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쪽, 요거. 그죠? 그래서 A는 A가 되고, 그 다음에 C는 상관없습니다. 그죠? B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이제 민텀이 이렇게 합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 자, 아니, 민텀이는 고배항이. 그래서 이렇게 C가 표현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뭐 그룹핑 자체가 아예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각각 4개, 하나, 둘, 셋, 4개가 썸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S 같은 경우에. 자, 조금 간략화 시켜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캐리를 일단 여기다 집어넣어 놨는데, 한번 불대수 억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간략화를 해보면, 자, AB 내려오고, C로 이제 빼고, 그죠? C로 빼고, 그 다음에 AB가 이렇게 두 개가 남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요거 1인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1 붙여놓은 거고, 요걸 갖다가 이제 다시 분배 법칙으로 쭉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좀 더 정리를 해 봅시다. 그래서 쭉 넣어 가지고 이렇게 놓고,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A, B랑 C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1로 하면은 이게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놓고, 그리고 A, B로 두 개를 묶습니다. 요렇게 묶고, 또 요건 A, C로 지금은 C로 묶었어요. C로 묶고, 두 개는 이렇게 놓죠. 그죠? 이거는 1이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고,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여기가 뭐 A는 A고요. 이렇게 놓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A를 좀 더 늘려 보겠습니다. A를 요건 1이니까 요렇게 하고, 요거 분배 법칙으로 두 개 이렇게 뻥튀기 해서 놓으면은 최종적으로 요렇게 놓고, C로 또 분배 법칙 넣어 가지고 놓으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인제 자 여기에도 뭐 계속 보면은, 자 AB로 이렇게 빼고, 뭐 AB로 넣어줘. 그죠? 밑에는 C로 빼고 AB 넣는다. 요거는 이제 뭐예요? AB exclusive OR. 자 이렇게 막 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 요거를 빼기 위해서거든요. 요거 A exclusive OR.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인제 exclusive OR가 있고, 여기 AND가 있습니다. A exclusive OR AND. 그죠? 자 그래서 캐리를 인제 A AND와 exclusive OR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인제 AND와 exclusive OR로 빼기 위해 가지고 전개를 한 겁니다. 자 썸도 이렇게 있는데 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리고 앞에 인제 불대수 기본 정리했던 거 지난 시간 챕터에, 이게 왜 그다음에 여기엔 그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기본 정리를 제대로 외우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확인하시면, 뭐 전개하는 거 따라가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제 뭐 이걸 전개해서 해라 실제 뭐 과거에는 뭐 그런 것도 시험을 내고 하긴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시키진 않습니다. 어쨌든 뭐 따라가는 것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인제 썸은 요런 식으로 3개 입력의 exclusive OR로 나오게 된다. 요거는 뭐 2개든 3개든 exclusive OR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원래. 자 그래서 총 전개를 해 보면은 인제 뭐 이 AB exclusive OR로 넣으면은 인제 C 캐리를 올라온 걸 갖다가 다시 exclusive OR로 이렇게 넣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썸이 나옵니다, 앞에서 봤듯이. 자 그리고 캐리는 인제 또 요렇게 AB하고 AB의 exclusive OR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캐리는 AB의 exclusive OR을 따 가지고 이제 밑으로 넣고 C랑 곱해 주죠. AND를 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 더해 줍니다. 그죠? AB의 요 AND 값을 갖다가 더해 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인제 우리가 유도한 2개의 인제 요 캐리와 요 썸을 이용해서 회로를 요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게 그림에서 보다시피 지금 이 방가상기가 인제 이 exclusive OR 하나하고 AND 요걸로 되어 있죠. 그죠? 요 2개가 들어 있는 겁니다. 2개가 안에. 지금 보면은 인제 풀가상기에는, 정가상기에 보면은
여기 하나 들어있고, 여기 또 하나 들어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 제끼고. 그래서 딱 보면은 이제, 이거 하프 헤더를 2개 쓰면은 풀 헤더 만들 수 있겠네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려보면은 이제 이게 AB가 하프 헤더가 하나 쓰이고, 출력이 또다시 하프 헤더로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하프 헤더에 뭐, 또 여기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죠? 하나는 여기 하프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하나는 뒤에 있는 하프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하나는 여기 들어가고, 하나는 뒤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합쳐가지고 C가 된다. 이렇게 설계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풀헤더는 이제 하프헤더 HA 2개면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병렬 가상기. 병렬 가상기.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비트 연산을 할 때 이제 한 비트잖아요, 이거 지금. 근데 실제로는 이제 뭐 비트가 여러 개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32비트 머신이다. 그럼 32비트다, 그죠? 데이터가 32비트를 더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4비트 이그제플만 하겠습니다. 너무 크니까. 자, 가령 이제 이 4비트 머신이다. 데이터가 4비트다. 자, 4비트를 더해야 되는데, 일일이 하나 더하고, 그거를 이제 풀 가상기에 하나 더하고, 넣으면은, 저장을 했다가, 또 뭐, 이쪽 돌려야 되겠죠, 캐리는. 그래서 돌려가지고, 또 이제 뭐, 저거 하고, AB 뭐, 이런 메모리 레지스터에서 시프트 해가지고 계속 하나 가지고 돌려가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아웃풋 레지스터에다가 하나 하고, 더한 결과를 예를 들어 썸을 여기다 또 저장하고, 그 다음 썸을 또 순차적으로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마치 이제 실제 바이너리 연산을 하듯이, 그죠? 1, 0, 1, 1, 1, 1, 0, 0, 뭐 이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더하고, 또 뭐 올라가면은 여기서 또 한 번 더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요 더하기 오퍼레이션은 하나의 머신, 하나의 이제 애더를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 값을 계속 저장을 해놔야 되는 메모리가 필요하죠, 순차적으로. 그리고 이 메모리는 그 연산을 이 FE에 쓸 동안은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계속 대기 상태로 이게 연산이 끝날 때까지 순차적으로 한 비트 한 비트 계속 비트 연산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시스템을 굉장히 느리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한 오퍼레이션 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한 클락씩 쓸 텐데, 이렇게 뭐 CP를 써가지고 한 클락씩 쓸 텐데,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가 32비트다. 그럼 32클락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2클락이라고 하는 시간, 그래서 한 클락당 뭐 예를 들어서 1초다. 그러면 32초가 필요한 겁니다. 32초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뭐 그렇게 순차적으로 연산하는 게 아니라 병렬 처리를 하면은 아무래도 속도가 빠르겠죠, 그죠? 한 클락에 한 번에 쫙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하면은, 그죠? 자, 그래서 자, 정가상기를 갖다가 병렬로 쭉 연결해서 자릿수별로 하는 겁니다, 그죠? 자, 1에 1자리, 2자리, 3자리, 4자리 이런 식으로, 그죠? 각각의 자리에서 올라오는 캐리, 출력 캐리들은 그 위에 이제 상위 FA의 입력으로 들어가고, 이제 최종적으로 캐리 아웃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방에 이제 0, 1, 2, 3이 동시에 이렇게 쭉 놓을 수 있는 병렬 가상기를 만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상기. 이제 뺄셈이에요, 뺄셈. 자, 뺄셈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덧셈이죠. 덧셈. 덧셈인데 이제 보수의 거시기 이제 저기 아, 그 보수를 취해 가지고 더해 주면 됩니다. 그죠? 야 근데 인제 뭐 요거는 인제 인간이 이제 저거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이 인제 빼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이죠. 그죠? 그래서 인제 위에 인제 borrow가 발생합니다. 그죠? 빌림수. 빌려다가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0, 1 요런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1을 빌려서 뺐더니 1이 되더라. 뭐 요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인제 어떤 식으로 요거를 만들 수 있나. 자 일단은 인제 빌림수가 뭐 요런 식으로 뭐 B가 클 때만 빌림수가 생기고 나머지는 요렇습니다. 차는 뭐 요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 진리표를 요렇게 구성을 한 것을 카르노 웹에 집어넣어 가지고 빌림과 D에 대한 출력으로 불대수들을 정리를 해 보면 빌림은 A 프라임 B고 차는 디퍼런스는 A exclusive or B다. 이 보면 인제 뭐 보다시피 인제 가상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가상기입니다. 가상기. 자 가상기고 이것도 가상기예요. 가상기 보다시피. 가상기인데 이제 캐리식으로 보면 가상기인데 이제 차이는 뭐다? 이 입력의 보수를 하나의 A의 보수를 취해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 자 그래서 인제 뭐 실제로 인제 뭐 논리회로에서 기호로 표현할 때는 뭐 단순하게 요렇게 두 개의 입력과 D, BR 요런 식으로 출력이 나오게끔 기호를 작성해서 표현하시면 되고 앞에 거는 한 비트의 라스트 bit에 대한 거고 인제 요거는 어 빌림수를 인제 뭐 뭐냐 이제 밑에서 저기 저거 할 때 음 밑에서 필요한 빌림수까지도 여기에 인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내용들은 상관이 없는데 아 여기서 1을 빌려 왔을 때 1을 빌려 오면 여기다 인제 여기다 하나를 더 저기 보내주는 경우죠. 밑에서 요구했을 때. 그랬을 때 1이 되고 요걸 빌려온다. 어 위에서 빌려오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인제 뭐 내가 인제 이런 경우에 인제 실제 인제 내가 최종 bit이면은 제일 하위 bit이면은 그냥 0 이잖아요. 00이 돼야 되는데 이제 밑에 하위 비트가 인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겠지만은 뭐 어쨌든 뭐 "0, 1 이다."라고 하면은 인제 여기는 0 이기 때문에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상위 bit에서 빌려와야 되잖아요. 음. 우리가 빵빵 빼기 8 이다 뭐 요렇게 했을 때 인제 여기 빌려오죠. 그죠? 10을 빌려오고 10 에서 또 10을 빌려주고 여기는 9가 되고 그죠? 음. 그래서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본인은 인제 뺄 건 없지만 밑에서 인제 필요하기 때문에 빌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빌려주는 거죠. 그죠? 어 자 그래서 인제 고기에 대한 내용을 쭉 써 놨고요. 요 밑에 케이스는. 자 그래서 인제 뭐
요 위는 예, 최하위 빛이랑 동일합니다, 사실. 그죠? 예, 여기, 죄송합니다. 잘못 봤구나. 00으로 된 거. 좀 최하위 빛, 기존에 이제 하프 서브트랙트와 똑같은 거고, 예, 1로 된 게 이제 풀 서브트랙트입니다. 어쨌든 이제 8개 케이스가 존재를 하고, 뭐 각각에 대한 앞에서 우리가 요 8개 경우에 대해서 표현해 봤지만, 그걸 가지고 카르눔에 그려 가지고 좀 표현을 하면은, 요거는 이제 또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요렇게 놓는다기보다는 요거를 이제 앞에 이제 에더 때처럼 불대수들을 좀 정리를 간략화를 했습니다.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를 해 가지고 봤더니 이제 요렇게 나오더라. 차는 all exclusive 연산을 전체에 취하고, 이제 빌림수는 요렇게 나오더라. 그림을 그려보면 논리회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각각 2개의 하프 서브트랙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죠? 방가상계 1, 2. 그래서 이 풀 서브스트랙트, 요거는 이제 A, B, 빌림수, 그리고 D, 빌림 출력. 마찬가지로 이제 병렬 감상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병렬 감상기를 따로 만드는 거는 뭐 여기서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지금 요겁니다. 그죠? 요 자체가 지금 요렇게 인버터가 붙어 있는데, 낫 게이트가 붙어 있는데, 사실 요 앞에 것만 보면은 이제 뭐예요? 반가상입니다. 반가상. 그죠? 그리고 또 요걸 밖으로 떼면은 요거를 합치면 이제 풀 에더입니다. 풀 에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존의 병렬 가상기 풀 에더에서 요 인버터만 달아주면 우리가 감상기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4비트 병렬 가상기가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인버터를 설치를 해요. 근데 인버터 대신에 이제 요 엑소와 게이트를 쓴 이유는, 이제 요게 때로는 이제 애더로 쓰고 때로는 서브스트랙트로 이게 2가지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2가지 목적으로 쓴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 애더 0일 때, 0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익스클루시브 OR에서 봤을 때 이제 그냥 이 입력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익스클루시브 OR 기억이 안 나시면은 다시 보시면은 2개 입력이 있을 때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이제 0, 1, 1,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x라고 하는 입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요렇게 주어진 어떤 입력을 준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0이 주어지면은 그냥 요 값이 x가 됩니다. 그죠? x 0이 주어지면 이렇게 x가 되는데, 자, b가 1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반전이 됩니다. 그죠? 1이 되면. 0이면은 1로 들어가고 1이면은 0으로 들어가요. 그죠?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그죠? 뒤집어져.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0이면은 그냥 이제 B 신호가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어때요? 앞에서 봤던 그냥 병렬 가상기입니다. 요거죠, 그죠? B가 그대로 들어가니까. 자, 근데 1이면은 어떻게 되냐? 1이면은 요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반전돼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인버터가 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exclusive OR가 invert gate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invert gate가 되면 뭐다? 여기 있듯이 invert 소자가 붙음으로써 뭐가 된다? 감상기가 된다. substract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 병렬회로 가상기 병렬회로를 우리가 exclusive OR 게이트 입력을 달아가지고 가감상기로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패리터입니다. 비교기. 자, 비교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exclusive OR를 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앞에서 우리가 진리 테이블을 봤듯이 같다? exclusive OR 같다? 이런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그죠? 1일 때도 0이 나오고. 다르다? 그럼 뭐예요? 1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비교기는 exclusive OR를 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같다 다르다는 이제 간단한데 앞에서 봤듯이 이 크다 작다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크다 작다를 보면은 A가 크냐 뭐 요거 아니죠, 그죠? 그리고 A가 크냐 0이고 1이니까 아니고 그죠? A가 크냐 요거는 1이고 크냐 같죠? 네, 겁니다. 또 반대로 B가 크냐 자, 요것도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거시기한 내용인데 어쨌든 이제 값을 비교하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좀 저걸 해보면 F는 이제 exclusive OR죠, 그죠? exclusive OR인데 요 진리 테이블이 이제 다를 때 0으로 해라.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를 때 1이잖아요. exclusive OR는. 그냥 여기다 바만 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바만 치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F1과 F2는 이제 이 보수 관계니까 여기다가 이게 F2가 exclusive OR다. 3번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진리 테이블 쭉 보면은 뭐다? 요거는 좀 이 B가 프라임이고 A가 1일 때, 그죠? A가 요때만 1입니다. 반대, 이거는 반대고. 그래서 회로를 구성해 보면은 뭐 단순합니다. 그래서 요거 F1은 exclusive OR에다가 앞에다가 not 게이트 붙여주시면 되고, 요거는 exclusive OR고, 요거는 요 B가 들어올 때 B 프라임, 여기는 A 프라임 이렇게 not을 붙여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2비트 비교기 두 개가 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값을 비교하자면 이제 그 2비트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쓰는 데이터는 뭐 32비트 뭐 이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숫자가 너무 크면은 좀 우리가 다루기가 거시기 하니까 그래서 2비트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그래서 2비트다. 그러면은 총 뭐예요? 2의 그 2승이면 4개가 있죠, 그죠? 4개, A가 4개. 그리고 B가 4개가 있어가지고 곱하기 4, 4 하면은 16개가 있습니다. 16개.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다 그리진 않았어요. 다 그리진 않고 두 가지 케이스만 해놨는데 가면서 밑에 있구나. 그래서 총 16개입니다. 뭐 여기 8개하고 밑에 8개 이렇게 해놨는데 자, 그래서 뭐 F1, 2, 3, 4에 대한 각각의 로직에 대한 진리값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뭐 굳이 뭐 요거는 설명 안 해도 뭐 다 아신 내용이고 뭐를 좀 볼까요?
뭐 특별히 뭐 저거 할 내용은 없는데, 가령 이제 여기에서 요런 것들, 그죠? 뭐 A가 크냐, B가 크냐. 이거 이제 B가 큽니다. 그죠? B가. 그러니까 이제 B가 크다. 그죠? 여기도 B가 크고. 어, 요거보다는 A가 크죠. 그죠? 그래서 비교기 값에 어, 자, 요것도 이제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되게 사이즈가 큰데 어쨌든 이제 그 2비트니까 두 개 입력 A1, A2, B1, B2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냐, 다르냐, 크냐, 작냐 각각에 대해서 카르노 맵을 갖다 쭉 정리해보면 이게 되게 워낙 사이즈가 커가지고 이것만 해도 사실 2비트만 해도 뭐 사실 쉽지 않죠. 그죠?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뭐 8비트짜리를 뭐 이렇게 카르노 맵을 그려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이제 그 NP 하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무슨 옛날 무슨 1950년대 얘기고 50년도 안 돼, 1800년대 얘기인가? 하여튼 정확한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1900년도도 아닐 거예요. 아마 1800년도일 것 같은데. 생각으로 얼마 안 됐네. 반전이네. 1950년에 만들었네. 의외네. 생각으로 얼마 안 돼서 깜놀. 1950년대에 만들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뭐 지금 딱 봐도 이제 굉장히 복잡하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F3, F4는 뭐 이렇게 쭉 정리가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두 개의 2비트에 대해서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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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야, 이게 딱 보면 이제 비교기 그 복잡도가 1비트, 두 개가 이제 1비트에서 하나 입력이 변수가 1비트에서 2비트로 늘어나는데 회로 복잡도는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여기 소자 4개 쓰던 게 지금 몇 개냐? 6, 10개, 1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2비트. 자, 이 무렵에서 이제 숙제 하나 해보면 좋겠죠. 그죠? 한 3비트 해보면 어떨까요? 3비트. 3비트 비교기. 3비트 비교기 한번 만들어 보시죠. 3비트, 한 4비트 해볼게요. 4비트. 4비트. 3비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자, 그 다음에 인코더, 디코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인코더, 디코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아서 하다가 저거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말만 그냥 하고, 자, 인코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정보 형태를 심볼화 시키는 표준화. 그래서 심볼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오리지널 데이터를 갖다가 알지 못하게 이제 숨기는 정보 하이딩, 인포메이션 하이딩 목적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이즈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저장 공간도 따라서 절약되는, 그래서 심볼화하는, 부호화한다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인코딩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요즘에 인공지능 많이 하시면서 뭐 데이터 오리지널 원 데이터를 인코딩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부호한다. 그겁니다. 그냥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디코딩이라는 거는 반대죠. 그죠? 우리가 특정 심볼을 가지고 이제 그 심볼에 해당하는 원 데이터를 갖다가 생성하는, 되돌리는 과정을 디코딩이다. 복호화한다. 뭐 이게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암호화한다를 복호화한다고 하지 않나? 좀 약간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되는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어쨌든 복호화, 복호화, 부호, 복호. 뭐 그런 의미, 호가 다른 한자일 거, 같은 한자일 것 같은데, 기호할 때 호자, 복호, 부호, 복호, 다시 돌린다, 복호. 뭐 어쨌든 이 뭐 한자 표현이니까 좀 약간 그 리미테이션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쨌든 그냥 뭐 이런 말을 일부러 막 쓰는 건 좀 그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막 중의적으로 여러 군데 쓸 수가 있어서 그냥 인코딩, 디코딩으로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볼화 시키고 다시 그 심볼을 원래 정보로 다시 되돌리는 것을 인코더, 디코더라고 한다. 밑에 그림이 있듯이 오리지널 데이터가 8비트예요. 8비트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3개의 비트의 ABC의 심볼 형태로 만들 수 있고, 또 반대로 이 심볼을 원 8비트 데이터로 되돌리는, 디코딩하는 관계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제 회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